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지방습 교수님 연구실의 박사과정 이선재입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여러 자리에서 발표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본 연구가 아무래도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콜로퀴움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올해 오션 엔지니어링 저널에도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의사결정 시의 평가 기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평가 항목 간의 상관계수의 고유치를 분석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공통 요인을 추출합니다. 이후에는 각 요인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대안별 점수를 선정했을 때 왼쪽 하단과 같이 대안별 점수 분포가 이전보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목차는 연구 개요랑 기법 설명 그리고 적용 예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건설산업에서는 기획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해상풍력과 같이 큰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여러 조직이 관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거나 결정된 사안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해상풍력에서 터빈이나 지지구조의 경우에는 차지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초기 프로젝트 단계에서 합리적인 구조 형식을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해상풍력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치를 평가하거나 최적의 터빈 또는 지지구조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 즉 MCDM 기법을 주로 적용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단의 2020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풍력 자원이나 건설 여건, 환경 조건, 경제성, 리스크 등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순위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평가 항목들이 실제로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풍력 자원은 환경 조건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건설 여건 역시 경제성이나 사업 리스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에서는 이런 평가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각 항목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뒤에 단순하게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왔는데요. 이렇게 상관성이 높은 평가 항목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를 하면 유사한 특성이 중복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특정 특성, 즉 예를 들어서 환경 조건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영향이 과도하게 커져서 의사결정의 결과가 환경 조건에 대해서만 한쪽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에서도 이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를 인식했고요. 토모카케 측이 펀딩을 해서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평가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구조 해석에서는 다자유도 구조 해석을 할 경우에는 여러 자유도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서 고유치 해석을 수행합니다. 그 중에서 응답 기여도가 큰 주요 진동 모드를 중심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차원 축소의 개념을 의사결정 문제에 착안을 해서 아래 보시면 탐색적 요인 분석을 도입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 기법에서는 상관계수의 고유치 분석을 통해서 전체 평가 항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요 요인을 추출을 하고요. 이를 대표 평가 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진행했던 연구에서 말씀드렸던 가중치를 산정하는 기법이 계층적 분석 기법, 즉 AHP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는 계층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탐색적 요인 분석, 즉 EFA를 도입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한 후에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독립적인 요인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계층적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는 최적의 지지 구조물을 선정합니다. 우선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하부 구조물을 선정하고요. 이에 대해서 시공성이나 경제성, 위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선정해서 설문조사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 항목 간의 상관계수를 도출을 하고요. 이러한 계수를 기반으로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상관계수의 고유값을 이용해서 공통된 잠재 요인을 추출하는 기법인데요. 이때 요인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가정하는 직교 회전인 베리맥스 회전을 이용해서 각 평가 항목이 특정 요인에 명확하게 속하도록 합니다. 분석 결과 공통 요인의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평가 항목들을 해당 요인으로 그룹화를 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각 요인에 포함된 평가 항목들의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요인의 명칭을 새로 정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출된 요인에 대해서 요인 점수를 산정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계층적 분석 기법을 수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추출한 요인 간의 쌍대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법인데요. 앞서서 그 도출해낸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를 한 다음에 최종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적용 예시는 저희는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 단지인데요. 설문자에게 제공된 수심이나 암심도, 수위 등 해역 조건이고요. 서남의 해역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하부 구조에 대한은 모노파일이나 포스트 파일 자켓, 그리고 프리 파일 자켓, 석션 버켓으로 총 4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성, 경제성, 위험성,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총 18개의 평가 기준을 선정해서 설문지를 구성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설문조사를 해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상풍력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 총 164분이 설문조사를 참여해 주셨고요. 상관계수익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평가 기준들 간의 상관성을 가지는데요. 특히 금융지원 리스크랑 보험 인수 리스크의 경우에는 0.81로 제일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외에도 환경 조건이나 사회적인 영향들이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출한 상관계수를 토대로 고유값을 사용해서 공통된 잠재 요인을 추출합니다. 위에 보시는 기법은 스크립플롯 기법인데요. 스크립플롯 기법이란 상관계수의 고유값을 시각화해서 각 요인이 데이터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고유값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설문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낮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4개의 요인으로 각각 평가 항목들을 그룹화해서 각 요인의 이름을 사회환경적 영향, 기술 및 투자 리스크, 현장 조건, 그리고 생애 주기 비용으로 새로 정의를 했고요. 이후에는 상관계수를 기반으로 한 요인 점수 계수랑 164분의 설문 점수를 종합을 해서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요인 점수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4개의 요인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쌍대 비교를 수행하는데요. 총 5분의 평가자가 참여를 해서 요인 간의 쌍대 비교를 수행했고 종합해서 요인별로 가중치를 산정했습니다. 앞서 탐색적 요인 분석으로 산정한 요인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최종 점수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발표해주신 현대건설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노파일이랑 자켓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노파일, 그 다음에 프리파일 자켓 순으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왼쪽이 계층적 분석 기법만 적용한 경우이고요. 오른쪽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합한 기법의 분산도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적용했을 때 대안 간의 점수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해상풍력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사결정 문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구조 형식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또는 표준 구조 유형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요인 점수 산정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요인 점수 산정이요. 그 저희가 상관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상관 개수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164명의 설문조사 점수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상관 개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164명의 설문조사 양이랑 18개 질문수의 민감도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결과가 많이 바뀌는지 항목이 더 많아지거나 줄어들면 결과가 좀 바뀔지 이런 게 좀. 저희가 민감도 분석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항목이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점점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탐색적 요인 분석 기법을 도입을 해서 요인이 4개일 경우에는 신뢰도가 그 안에 적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아까 168명에서 그 인원 구성 전문성이라는 각 분야, 그러니까 1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 분야가 그 분들도 다 다르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사전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도 그거를 추가적인 연구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2년 전쯤인가 콜로키움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셨다가 그냥 아주 매우 큰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아무튼 그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이건 시작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좀 재밌는데 한전에서 이제 협력 발전 단지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업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기승전 모로파일 팀하고 기승전 자켓 팀, 기승전 석션 버킷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놨는데 지표가 10개가 다 모로파일, 10개가 자켓, 10개가 석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결과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건 있는데 정량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2023년도에 저희 수당 부지장이 가이드라인 나오고 그때 같이 결국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전문가 팀이 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주 주셔서 서로 분리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진행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해보고, 그다음에 발주처도 한번 해봐서 이쪽에 그렇게 개발사나 개발사 뭐 한전이랬다나 아니면 해외 개발사 그게 다 섞이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서 그 그룹별로 해주시면. 그다음에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통계학과 쪽에서 제품 개발. 이게 놀랍게도 스크린 못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그것 좀 메디에서 네, 그러니까 아까 컴페이저가 그 자료 너무 맨 앞에 아이디어랑 비교해 주시면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18개 DOF가 18개가 있는데 그거를 털면 이제 그러니까 뒤에 나중에 AHD 분석할 때 굉장히 쉽고 더 추가